안 후보님은 이제 청년이 웃는 나라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청년이 웃는 나라가 온 가족이 웃을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노후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정말 착한 사람들, 마음 상처받지 않는 나라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원하는 일들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고,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네, 이 세 분 후보의 키워드를 들어봤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 감이 오십니까? 자, 앞으로 이어질 토론에서 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직접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500으로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리더십 관련해서 먼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상 초유의 대선입니다. 조기 대선이죠. 그래서 이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 인수위 없이 곧바로 이제 국정을 끌어가야 되는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면 최우선 과제, 선결 과제, 이거를 뭐로 선택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안철수 후보님, 어떤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 두 가지가 바로 과거 청산,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과거 청산 중에서도 지금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정경유착 그리고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래,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하면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국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제대로 교육을 개혁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과학기술을 또 혁명적으로 개혁해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력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한 그런 경쟁구조,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실력이 빽과 싸우면 실력이 이길 수 있는 나라 만드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적폐청산이 먼저입니까? 통합이 먼저입니까? 통합과 적폐청산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통합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입니다. 모두 다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정치권의 통합 논의를 보면서 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통합을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내 생각과 같게 하는 것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각이 다름을 인정을 하고 대신에 민주적 절차를 거친 결정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게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 후보님. 그런데요, 네.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같이 가야죠. 근데 같이 가는데 그냥 당신 생각 다르다, 내 생각 이렇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갈 수가 없죠. 생각이 다른 것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죠. 당신 생각 그거 받아들이겠다, 내 생각은 이렇다. 거기서 타협과 조정이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그것이 연합정권, 연립정권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연대 쪽보다는 이제 자강론을 내세우고 계시잖아요. 네. 자강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정당이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이유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께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 동의를 얻고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을 중심으로 다른 당들과 소통하면서 협치의 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이번은 여소야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정당들과 훨씬 더 열린 자세로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건 모든 정당의 공통적인 과제이지만 그것은 선거 후에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를 꺾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정치인 중심의 사고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 대통령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겠습니까? 준비됐다고 누가 시켜주겠습니까? 오히려 시대가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는 5가지 정도 기준으로 바라보실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정직하고 깨끗한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 유능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미 자기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실적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지는 리더십 또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의 리더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다름은 인정하면서도 설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자세들이 저는 꼭 필요하고, 그런 5가지 기준으로 바라보신다면 저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여러분 정직하고 깨끗한 또 유능, 미래, 책임, 통합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분이 저 손학규를 얘기하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정치를 23년 4년 했습니다만 저한테 무슨 스캔들이 없습니다. 유능한 실적은 이미 보여줬습니다. 미래 경기도에서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앞장서고 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 손학규만큼 책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통합의 리더십 그러면 손학규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제 후보가 저 민주당 후보를 이길 겁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손 후보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 후보님도 내가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 특장점 한 가지만 딱 꼽아주시면 뭐가 있겠어요? 본인 생각하실 때. 저는 미래 대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이제 생길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한 가지 기술로 인한 혁명이었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융합혁명입니다.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이들끼리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형태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좋은 모델이 메르켈 총리입니다. 독일이 왜 이렇게 EU에서도 발전했는가? 그것은 메르켈 총리가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제대로 잘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쌓여서 지금의 독일의 경쟁력이 됐다고 봅니다. 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자, 선거에서 이기려면 예를 들어 바른정당이라든가 이런 정당하고의 후보 연대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후보 단일화 문제, 또 집권을 위한 연정 이런 문제 좀 말씀을 해볼까요? 지금 이번 촛불 민심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치인이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대통령 탄핵도 결국은 국민들께서 만드시고 정치인들이 따라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도 지난 총선 결과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양당에게 극도로 유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더 큰 힘으로 그 제도를 뒤집어 엎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양당 체제에 금이 쩍쩍 갔습니다. 이렇듯이 저는 국민들이 먼저 선도하고 정치인들은 뒤따라가는 것이 맞다. 즉 저는 정당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비전을 밝히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선거 이후에 정말 개혁 세력들을 결집해서 전국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 후보님은 이제 후보가 되시면 그 대선 전에는 타당의 후보하고 연대 이거는 고려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건 오히려 스스로의 힘을 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들께 믿어달라고 하겠습니까? 네.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뽑는 선거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당이면 그러면 국정을 잘 이끌 것이다. 그거 큰 착각입니다. 저는 그 신화가 박근혜 대통령 경험을 하면서 깨졌다고 봅니다. 그때 150석 이상의 정당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협치는커녕 전 국민을 반으로 나누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소속된 정당의 국회의원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후보가 얼마나 서로 협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제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50석 국회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39석 갖고 나라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돼도 저 사람이 나라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것을 국민들이 보고 우리는 지금 39석이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줄 때 그 능력과 포함해서 정치적인 안정성을 보고 우리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혹시 반론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경우를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의석이 많은 정당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교훈을 얻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누가 집권해도 여소야 됩니다. 그래서 양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협치,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그걸로 국민들께서는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 인생의 한 장면, 저희가 좀 사진을 한 장씩 가지고 나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한 분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님 사진 갖고 나오셨죠? 예. 한번 보여주실까요? 무슨 콘서트 사진이네요. 예, 청춘 콘서트 사진입니다. 제가 카이스트 교수 때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말하던 끝에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학생을 위로하면서 내가 그냥 교정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의 아픔을 좀 위안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옆 충남대학교 사진입니다. 1800석인데 3000명 정도가 모여서 자리가 없어서 뒷자리까지 다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청년들의 아픔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항상 초심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진입니다. 네. 비핵화 결단 때까지 북한과 대화는 없다. 북한이 선을 넘으면 군사 행동도 불사한다. 이런 어떤 초강경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는데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북 제재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왜 하는가? 제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재를 통해서 한 체제가 붕괴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제재를 왜 하는가? 그것은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에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즉 제재의 끝에는 협상 테이블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제재와 병행해서 물밑 접촉을 통한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에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이건 대통령 때 소련과 사상 최대의 군비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김정남 독살 사건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외국 공항에서 벌어진 사실상의 테러거든요. 테러가 벌어졌고, 또 김정은의 이제 리더십과 관련해서 불안정한 리더십, 또 6차 핵실험 징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20년간 열었었는데, 이 결실은 핵으로 돌아왔다. 이런 또 주장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안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노력이 좀 미흡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금
정말 불안정한 김정은 정권이 제일 그 문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럴 때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 다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 정부와 함께 교감을 이루고 한 전략으로 함께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전쟁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 그 한반도 비핵화는 꼭 이루어야 되는 정말 우리 민족의 과제라는 그 큰 전제하에서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한미동맹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재의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논의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경제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 후보님, 이제 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시잖아요. 뭐 시장도 가고 그럴 텐데 그 서민들이 좀 살기 어렵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실질적인 이제 그 통계 지표도 보면 내수, 투자, 소비, 고용 모두 침체돼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됐고 가장 근본적인 처방전을 제가 좀 써서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일본이 왜 그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20년간 장기 불황이 왔겠습니까? 저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살리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렇게 민간과 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을 기르고 과학기술을 또 혁명적으로 투자해서 제대로 된 기술력들을 확보를 하고 또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재와 기술과 그리고 실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쟁 환경 하에서 열심히 민간이 기업이 노력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 실업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셨지만 작년 말 청년 실업률이 9.8%, 실제로는 34%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5년간 더 어려워집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학 신입생 수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이분들이 취업 전선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지금의 대기업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 월급을 80%까지 맞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월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인당 2년간 보조를 하게 되면 5년간 소요 재원이 5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취업하지 않더라도 훈련받는 사람들에게는 훈련 수당을 지급할 겁니다. 그러면 6개월간 매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리고 연 40만 명으로 계산한다면 3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총 소요 재원이 9조 원 정도인데요. 저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매년 일자리에 17조 원 예산을 쓰고 있고 청년 실업 문제로 2조 원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5년간 9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조정하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후보님,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자리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동시에 성장이 수반돼야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아까 단기적인 정책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어디서 생겨나는가? 대기업들은 이미 일자리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양질의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인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그리고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력을 공급받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 고용을 하면 그 차이를 보조해주는, 지원해주는 걸로 우선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기술력에 대해서는 저는 국책연구소들을 중소기업 연구개발 센터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국책연구소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대기업을 위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바꾼다면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정말 히든 챔피언에 버금가는 그런 회사들로 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것은 기업과 민간이 경제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실력을 발휘하지만 그것은 선거 후에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를 꺾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정치인 중심의 사고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 대통령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겠습니까? 준비됐다고 누가 시켜주겠습니까? 오히려 시대가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는 5가지 정도 기준으로 바라보실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정직하고 깨끗한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 유능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미 자기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실적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지는 리더십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의 리더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다름은 인정하면서도 설득을 위해서 충이 가능한 그런 경쟁 구조,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실력이 백과 싸우면 실력이 이길 수 있는 나라 만드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적폐청산이 먼저입니까? 통합이 먼저입니까? 통합과 적폐청산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통합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입니다. 모두 다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정치권의 통합 논의를 보면서 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통합을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내 생각과 같게 하는 것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각이 다름을 인정을 하고 대신에 민주적 절차를 거친 결정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게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 후보님. 그런데요. 네.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같이 가야죠. 근데 같이 가는데 그냥 당신 생각 다르다. 내 생각 이렇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갈 수가 없죠. 생각이 다른 것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죠. 당신 생각 그거 받아들이겠다. 내 생각은 이렇다. 거기서 타협과 조정이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그것이 연합정권, 연립정권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연대 쪽보다는 이제 자강론을 내세우고 계시잖아요. 네. 자강론.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정당이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이유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께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 동의를 얻고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을 중심으로 다른 당들과 소통하면서 협치의 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이번은 여소야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정당들과 훨씬 더 열린 자세로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건 모든 정당의 공통적인 과제이지. 안 후보님은 이제 청년이 웃는 나라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청년이 웃는 나라가 온 가족이 웃을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노후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정말 착한 사람들, 마음 상처받지 않는 나라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원하는 일들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고,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네, 이 세 분 후보의 키워드를 들어봤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 감이 오십니까? 자, 앞으로 이어질 토론에서 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청자 여러분도 직접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500으로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리더십 관련해서 먼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상 초유의 대선입니다. 조기 대선이죠. 그래서 이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 인수위 없이 곧바로 이제 국정을 끌어가야 되는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면 최우선 과제, 선결 과제, 이거를 뭐로 선택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안철수 후보님, 어떤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 두 가지가 바로 과거 청산,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과거 청산 중에서도 지금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정경유착 그리고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래,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하면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국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제대로 교육을 개혁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과학기술을 또 혁명적으로 개혁해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력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경쟁